여러분, 도전의 방법, 도전의 방법인데, 아까 투수를 떠올리시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사전 준비사항 체크하라. 분위기가 무르익었는지, 지금 도전이라는 드림이는 그 개입을 해도 될지를 생각하라. 혹시 내가 지금 복수의 화신인 건 아닌지, 생각하라. 그 다음에 투수처럼 공을 던진 다음에는 끝까지 바라봐라. 그래서 들어가서 스트라이크가 됐는지, 아니면은 저쪽에서 튕겨냈는지, 헛방인지, 이런 거를 체크하라. 그래서, 그로부터 배워서 다음 도전의 정밀성은 더 높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전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이게 이 콘텐츠보다는 형식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드럽고 보살피는 태도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도전이라는 것은 약간 뭡니까? 아픈 느낌을, 날카로운 느낌을 주죠. 그런데 앞에다가 케어링이라는 말을 붙여서 케어링 챌린지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살피는, 염려하는 태도로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짚는 거죠.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고, 공감적인 직면. 공감이 담긴 직면이라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헤아리는 바른 소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성립이 돼요? 말이 돼요? 헤아리고 앉아있는데 소리는 하는 얘기는 뾰족해. 이게 되냐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자기를 막 방어막으로 싸고 있다는 고슴도치 같다는 케이스에 대해서 이 공감적 직면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 말에서 직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감이라는 쪽에 더 무게중심이 실리게 되고, 가령 이런 식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사방에 방어벽을 친 것은 어린아이로서 당신이, 아동기 때 당신이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안다. 그 당시로서는. 취약하고 힘없는 그 5살 어린이였을 때 당신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내가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방식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택한 그 방어의 장점뿐 아니라, 장점은 여기서 뭐다? 장점은 인정하는 거. 장점은 공감해 주는 거잖아요. 장점을 공감해 주는데, 이에서 말 수는 없다, 이거지. 그 장점에서 말 수 없고, 단점도 있지 않느냐. 불필요하게 사람들한테 까칠하게 굴지 않았느냐. 세상을 전쟁터로 왜곡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단점을 보게 한다. 이 공감적 직면이라는 말이 그래서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아시겠죠? 전달이 됐죠? 그래서 잘못된 것을 꼬집기보다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식의 접근이고, 이렇게 뭔가 경쾌하게, 기민하고 시험적으로 바른 소리 하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미안해하는 식으로 얼버무리지 말고, 기민하고 시험적으로 무미건조하거나 변명하듯이 하지 말고 재치 있고 잠정적으로. 하지만 너무 물을 타면 헛방이 되어버린다.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얘가 나와 있을 텐데, 이게. 다른 얘기죠. 지난 강의 시간 때 안 떠올라서 다시 찾아. 이게 이제 우리가 지양해야 될. 지양. 그리고 지향은 이 인물. 형사 콜럼보를 떠올리시라. 이 사람은 윽박지르지 않고 부드럽게 꼭 범인을 잡는다. 권총 쓰지 않는다. 권총 안 쓰고 수갑 쓰지 않고 그냥 이 후줄그레한 바바리 차림으로 할 일 다 한다. 부드러움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형사 콜럼보라면 어떻게 하실지. 이 남자가 방금 전에 비싼 옷을 샀다는 말을 했어요. 명품을 샀어. 그런데 이번 달 집세를 어떻게 낼지 진짜 걱정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순이죠, 모순.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도전에 타겟이 하나 딱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상담자는 지금 한번 해도 된다. 지금 우리의 관계로 보는데 지금 내밀어도 큰 문제 없다 라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또 뭐 생각했을까? 내가 지난번에 나한테 뭐라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꼬집어주려는 건가? 의도 점검했겠죠. 그게 아니었어.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이제 3가지 말이 나온. 했을 때 돈에 쪼들리면 정말 스트레스가 쌓이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않을까요? 이게 정말 우종어리 충고다, 그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선자 3번은 제가 좀 혼동이 되는데요. 좀 전에는 비싼 옷을 샀다고 하시더니 지금은 집세 내는 게 걱정이 된다고 하시니 말입니다. 돈 관리하는 게 힘드신가 봐요. 여러분 이거 나름대로 공감해줬잖아요. 돈 관리하는 거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게 공감적 직면 내지는 보살피는 태도로 한 도전이 된다 이거예요. 3번이.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 고개를 숙인 채로 낮고 단조로운 무기력한 목소리로 말한다. 이게 기운이 없어 지금. 그런데 전 진짜 아주 행복하거든요. 여기 왜 앉아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너무 잘 돼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뭐와 뭐의 모순입니까? 갈등이 이렇게. 그렇죠. 언어와 비언어, 말과 행동 간의 불일치잖아요. 그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절차를 거쳤어요. 지금 해도 되겠다. 그래서 도전의 제시. 1번. 말로는 행복하다고 하는데 표정과 어조는 그렇지 않네요. 콜럼보 다 와요? 그 다음에 모든 게 너무 잘 되어 간다니 정말 좋네요. 대부분 그렇게 느끼기 힘든데 말이에요. 이거 같이 덩달아서 좋다 그러고. 3번은 난 그 말 도저히 못 믿겠어요. 그런 우울한 모습을 하고 앉아 어떻게 행복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뭐 같으세요? 3번이라고 그러신 분 잘하셨어요. 저기 살인의 추억류예요. 그쪽은 부드러운 내적 대상이 송강호야. 그런데 1번이라고 하신 분은 부드러운 내적 대상이 콜럼보야. 근데 이것도 저는 저희 모친이 저를 더 부드럽게 키워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덜 부드러워요, 사실은. 좋은 말이 없을까요? 그래요? 그래, 그 피해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을까? 말로는 행복하다고 하시는데 표정과 어조는 좀 달라요. 말대로만 풀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게 느껴지네요. 네? 뭐라고요? 그렇지 않게 느껴지네? 예, 좋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네. 자, 피해의식이란 말에 발끈하셔서 또 다시 정답을 내는. 그 다음에 내담자가 전 여자들이 일하고 사회에 기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상당히 여자들 일하는 걸 후원하는 입장이네, 그죠? 개인적으로는 몇몇 아주 유능한 여자들하고 같이 일하거든요. 하지만 제 아내는 집에 있으면서 제 사업상 필요한 손님 접대를 거들어주니 좋아요. 절대 일하게 내버려둘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는. 자, 1번. 아내가 남편 사업을 돕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이것도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반영이나 바꿔 말하기나 이런 기본 기술이었었어요. 지금은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2번은 아내에 대해 좀 남성 우월적인 태도를 갖고 계신 것 아닌가요? 이거는 사실 약간 해석에 가까운 그런 얘기고 단정적인 표현이고. 3번은 여자들이 일할 권리가 있다고 하시면서 그런 태도를 아내에게까지 적용하기는 어려우신가 봐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거? 3번이죠. 네. 3번이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 이거를 유머로 할 수 있을까요? 유머로? 될까? 이런 취지를 유머에 담아보세요. 부담감을 느끼는 이 분위기를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유머가 이래서 나오나? 어떻게? 이게 다른 여자들에 대해서는 다 허용적이고 일하는 거 추원하고 우리 마누라만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마누라는 내 부속품처럼 내 사업하는 사람들 오면 접대하고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시간은 계속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 번만. 뭐라 그랬다 누가? 몰라요 그랬어요? 뭐라 하셨어요? 부인도 바빠요? 부인을 바꿔요? 이야, 정말 멋지다.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게 일단 유머라고 인식되어져야 됩니다. 네, 뭐라고요? 참 가전적이군요. 예. 근데 별로 유머스럽지가 않았어요. 아내가 여자가 아닌가 보네요.
괜찮았어. 그래. 뭐라 그랬냐면 아내가 여자가 아닌가 봅니다. 혹시 남자를 데리고 사시나요? 혹시 남자랑 같이 부부 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이런 것도. 근데 이때 뭐라고요? 저보고 동성애자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가면 판이 깨지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튼 생각해 볼 수 있죠. 자꾸 애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해석으로 해석으로 넘어가는데 이 말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곱씹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물을 보다 분명하게 바라보다. 새로운 시각을 만들다. 1차 수준이 아니라 1차 수준이 아니라 2차 수준에 학습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뭐에 몰두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위에서 왜 조망한다 그러죠? 조망. 새가 내려다보는 조망하듯이 거리를 띄우고 한 걸음 떨어져서 본다. 이게 2차 수준에 학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지각을 변화시키다. 그리고 맹점을 극복하다. 보다 넓게 본다. 협소하게 보다가. 그리고 틀을 깬다. 나의 판단과 시야를 제한하고 있던 그 틀을 깬다. 이 틀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상은 먹고 먹히는 관계다.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방심하면 다른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칠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틀이랍니다. 그런 것도 틀. 이게 피해의식. 그 다음에 항상 작은 일에서 최악의 경우를 떠올려야 된다. 안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대처를 할 수가 없다. 이런 것도 하나의 틀이랍니다. 세상을 설명하는 틀. 이 틀을 바꾸거나 깨는 겁니다. 그리고 무관해 보이던 것이 연결지어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왜곡이 없어지고요. 어떤 감정을 다시 이름 붙일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던 가정이나 신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의문을 품습니다. 정말 세상이 정글일까? 정말 최악의 경우를 떠올려야만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창조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새로운 틀, 세상을, 나를, 다른 사람들을 설명하는 새로운 틀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한다. 힐과 우버연의 3단계에서 맨 처음에 탐색이고 그 다음에 중간이 통찰이고 세 번째가 실행이잖아요. 실행은 행동적인 말이 나와야 됩니다. 행동적인 말이.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통찰해야 돼요. 통찰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전달이 되는지요? 통찰은 뭔가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걸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무의식적인 동기였었는데 내가 우리 엄마를 미워한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깨닫는 경우도 통찰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통찰은 이미 그 자리에 있었었는데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가 이번에 자세를 바꿔서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정리를 잘해서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뭔가 통찰은 사실보다는 관점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관점의 변화. 그래서 틀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치료적 경험으로서는 통찰이고 이 통찰을 낫게 하는 것은 해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보시면 제가 아까 통찰을 설명드리면서 강조했던 키워드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담자로 하여금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도록 생활 경험과 행동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다. 행동들 간의 관계 및 의미에 대한 가설을 제시한다. 또 과거의 생각과는 다른 각도에서 자신의 행동과 내면 세계를 파악하게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담자가 새로운 방향에서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담자가 명백하게 진술한 것이나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서게 하고 아까 여러분 저기 은근히 시사만 되어 있었는데 한 반발자국 앞 나가서 명백하게 보는 걸 명백하게 보게 만드는 걸 뭐라고 불렀더랬어요? 명료화에서 명료화와 비슷한 느낌이죠, 그죠?
그리고 행동, 생각, 감정의 새로운 의미와 원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 똑같은 말이네. 새롭고 순기능적인 참조체계. 이 참조체계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하여튼 세상을 설명하는 틀입니다. 그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거는 영어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에 또 정신분석에서 왜 무의식을 의식화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 자꾸 들으시죠. 무의식을 의식화한다. 무의식에 있는 것을 떠올린다. 무의식적 갈등을, 무의식적 소망을, 충동을 떠올린다. 의식화한다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그 작업도 사실은 뭐라고 하면 통찰이에요. 통찰. 해석과 통찰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룸펠스틸스킨이라는 독일 동어가 있는데 이거 내용은 복잡하고 아무튼 그 난장이가 마법을 자신한테 걸었는데 그 마법이 풀리는 길이 그 난장의 이름을 맞추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장의 이름을 딱 대니까 그 순간 마법이 풀리고 난장이 도망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미없죠, 그죠? 매우 재미없는 이걸 옮겨와서 이 상담 장면에 적용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혼란스럽고 두서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았던 경험.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이런 경험에다가 레떼루를 딱 붙이면 이름을 붙이면 마법이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도감, 통제감, 뭔가 이렇게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예가 좋을까요? 여기 예를 하나 들긴 들었어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는 초등교사, 교사고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있는데 얘가 스케줄 관리를 못해. 뭐 당연한 거죠. 뭐 3시에 태권도 갔다가 5시에 영어 가야 되는데 얘가 그냥 저기 퇴근하면 놀이터에서 계속 있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안 가고. 그래서 저한테 데리고 왔어요. 왜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어. 그냥 적당히 데리고 살든지 하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 관리를 못한다. 그리고 저기 수업 시간에 자꾸 떠들어가지고 왜 뭐라 그래. 관심 의자라 그러나? 그래가지고 왜 맨 앞에 자리 하나 내비두고 와가지고 차분해지는 의자라 그래가지고 애들이 앉아 있어요. 그 의자에 앉고 그래요, 얘가. 그래서 왔는데 이 아들에게 애착 문제, 애착이라는 게 생애 초기 엄마와 자식 간에 생기는 이게 끈끈한 그 정을 애착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머니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일찍부터 자기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누나가 있는데 이 누나는 일찍부터 혼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들에게는, 이런 좋은 윤리가 아들에게는 건조하고 차가운 태도로 전해졌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남한테 피해 주면 안 된다. 네 할 일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이 태도, 차가운 태도는 애착에 뭔가 이렇게 구멍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행동상으로는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자기 관리하는 줄 알아야 된다는 이런 류의 태도에다가 제가 이름을 붙여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이름을 붙여보세요. 그리고 부끄럽게도 이름을 붙이라고 한 이유는 이게 떠올라서였습니다. 룸펠스틸스킨이 떠올라서 한번 해보자, 아까지 거. 이름을 붙여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이름 붙이셨으면 여기 어머니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양육태도. 스스로학습법? 자기주도형 평생학습? 우리 사이버대학에, 이런 거. 근데 막 고민 막 하셨어요. 막 진땀 흘리시면서. 뭐라 그러죠?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있었더니 그때 나온 말이 이렇게 한참 고민 끝에 이런 일. 엄마가 아니라 어머니요. 이렇게. 느낌이 잘 모르세요? 엄마가 아니라 어머니.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라 어머니. 엄마는 좀 더 살가워요. 엄마는 살갑고 가용해. 언제라도 이렇게 손뻗으면 옆에 있을 것 같아. 그게 엄마라는 존재. 근데 어머니는 딱딱하고 거리가 있고 멀리 있고 그런 어머니.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순간 이렇게 뭔가 마음속에 막힘이 딱 표시가 딱 된 거야. 표시가 딱
어떻게 됐냐면은 내 마음속에 엄마가 아니라 어머니인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아들한테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딱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무치는 내가 우리 아들을 대할 때 엄마가 아니라 어머니로 대하는 순간은 언제인지, 또 어머니가 아니라 엄마로 대할 수 있었던 순간은 언제인지 이렇게 보게 된다 이거예요. 뭐 물론 룸펠스틸스킨처럼 단번에 마법이 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임으로써 후기 작업은, 그 후속 작업은 이렇게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됐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하고요. 해석의 목적은 이제 넘버 원은 통찰이 통찰. 새로운 시각. 넘버 원. 그 다음에 감정을 파악하고 강하게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재미있게도 이 통찰이 일어나면 여태까지 숨어있던 감정들이 확 올라옵니다. 이렇게. 무엇을 느끼고 왜 그렇게 느끼는가를 이해하도록 한다. 낯선 감정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것은, 이 넘버 2는 마치 무의식의 의식화랑 비슷하답니다. 예컨대, 딸이 자취를 한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가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딸을 보고 너 너무 여의었다. 그러면서 30kg짜리 쌀을 이렇게 준답니다. 그러면은 이 딸이 차가 있는 게 아니어서 버스를 오래 타고 이 쌀을 들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쌀에 담긴 그 쌀을 주는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kg짜리 쌀을 딱 주는 엄마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감정은? 그렇죠. 그런 거 있죠. 그런데 이 딸은 부정적인 감정은 사람이 숨기는 버릇이 있잖아요. 그거. 엄마의 사랑으로 완전 해석해. 그러니까 이 30kg짜리 쌀을 완전 사랑해, 완전 사랑. 완전 사랑이어서 이거를 딱 들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인 이상 그 의식적으로는 완전 사랑이죠. 그럼 무의식적으로는 뭐예요? 증오면 너무 극단적이야. 반은 사랑, 반은 증오. 미움과 사랑이 같이 섞여 있잖아요, 사실. 약간 감정이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한답시고 차라리 돈을 주지. 이 쌀을, 이거 30kg밖까지, 어떻게 들고 가냐 이거지. 근데 그런 식의 에피소드가 있으면 뻔한 얘기인데 또 있어. 그런 식으로 어중간한 사랑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인생이 그런 그 50%짜리 사랑과 50%짜리 미움의 경험들이 계속 쌓이는 거야. 근데 딸내미 어떻게 생각해? 미움 반 사랑 반인데 그걸 온전한 사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미움은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 그 무의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그거 프로이드 뭐 어렵게 한 얘기 아니에요. 그냥 보고 싶지 않은 거 안 보고 이렇게 숨겨놓는 게 무의식이라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상담해서 그 얘기를 꺼내다가 어느 순간에 30kg짜리 쌀 뭐 정말 무거웠어요라든지 이렇게 뭔가 이게 증오감을 건드리는 그 경험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 순간 와락하고 이게 올라오죠. 올라오고 뭐 거센 감정의 파도가 나겠죠. 뭐 울고 짜고 그렇게 됩니다. 짠단 말해서 미안합니다. 울고 뭐 흐느적거리고 막 이렇게 우는데 그 울 때 모습은 어찌 보면은 그 대여섯 살 때 최초로 그런 대우를 받았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그때의 모습으로 퇴행한 것 같습니다. 꼭 아가가 된 것처럼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때의 경험을 재경험하는 겁니다. 이 상담 현장에서. 그러면서 십수년 동안 쌓아놨던 그 증오의 감정이 막 올라오죠. 뭐 이제 복받치는 얘기는 아닌데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감정의 수용이라 이거예요. 감정의 수용이고 엄마를 내가 미워했었다. 미워해도 괜찮다. 뭐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책임감, 자기 통제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딱 좋은 말이 있는데 손뼉도 맞부딪혀야 소리가 난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그거는 뭐 사방에 다 진리입니다. 사방에 다 진리. 가령 여러분하고 저하고 무슨 갈등이 생겨가지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게시판에서 막 싸웠어. 게시판에서 그런 경우 많습니다. 뭐 누구는 물러가라. 뭐 이렇게 과대표를 다시 뽑아라. 뭐 이렇게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근데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교수인 나는 괜찮냐? 교수인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다들 뭐, 학생들 탓이야. 이거 아니다, 이거. 나 반, 학우들 반. 그게 진리라, 그게 진리. 그래서 이게 책임감과 자기 통제를 촉진시키는 것인데,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겁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지속시킨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지방 사는 분인데 서울로 할아버지랑 같이 올라왔습니다. 유학을 위해서. 그리고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돌봐주는 상태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여자분인데. 근데 이 할아버지가 깐깐해가지고 이 할아버지하고 이 손주 간에 이제 트러블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여자분이. 그리고 할아버지가 집에 이렇게 집 현관에 앉아 계시면 집에 못 들어가고 학교 끝나고 집 못 들어가고 다른 데하고 배회하다가 현관에서 사라지시면 얼른 들어가 자기 방에 들어가고 그러는 거를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계속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문제의 원인은 순전히 할아버지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문제는 할아버지 탓이고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 이제 어쩔 수도 없다라는 태도예요. 근데 재밌게도 그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다른 사람하고. 그러니까 뭐 누구를 가리켰는데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누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내가 어떻게 받는 과정에서 그 양반이 속상했어요. 속상해가지고 매일 뭐 이메일 보내고 그 이메일이 협박성으로 바뀌어. 그런 이메일을 막 보내. 그런 사건을 겪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시절 할아버지랑 겪었던 그 에피소드하고 지금 내가 지금 나이 먹고 지금 강사로 일하면서 겪었던 이 에피소드하고 두 개는 사실 어떻게 됩니까? 당사자는 두 가지를 연결시키겠습니까? 연결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전혀 연결 못 시킵니다.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전혀 별개. 그런데 두 가지는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도 내 몫이 있고 이 사건에도 내 몫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이 잘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생님 저한테 보이지 않는 가시가 한 2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시로 누구를 슬쩍 찌르면 그 사람이 아파하고 화가 나서 저를 미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잘 풀리면. 그 첫 대상이 할아버지였었고 최근 대상은 제 강의를 듣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이러면은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새로운 시각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옛날 시각에 따르면은 두 가지 사건은 전혀 별개였죠. 그리고 이 인터랙션의 상호작용에서 내 책임 하나도 없었어. 빵 프로. 나 피해자, 저 사람 가해자. 나 피해자, 저 사람 가해자. 이게 옛날 시각이었어요. 그죠? 근데 새로운 시각에 따르면 어떻게 바뀌었어요? 두 사건은 관계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나는 피해자만은 아니에요. 내가 그 문제를 50% 유발한, 40% 유발한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책임의 인정은 왜 필요한지요? 우리가 그 사람을 고해성사시켜서 어떻게 만들려고 책임을, 처벌하려고 책임을 묻는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을 인정하는 것의 효과. 여러분, 남대문을 불사른 사람이 그 연소 사건에서 자신의 책임은 2%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래서 제가 저희 딸하고 그 기사를 같이 있다가 제 딸한테 희재야, 이 사람 앞으로 재범 될 거야. 왜냐하면 자기 책임이 2%밖에 안 됐으니까 나와서 또 불 지를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맞죠?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챗밖에 들어가요. 다른 사람하고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 책임을 인정했을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그냥 무릎 꿇고 그냥 너의 모든 단점을 고해하라. 다 털어놔라. 이런 식이 아니고 사실은 변화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요. 그 사건에 내 몫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 그 몫을 바꿈으로써 앞으로 그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다. 자신의 인생을 새로운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통찰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대충. 그래서 새로운 관점, 관계하는 거. 이해되시죠? 패턴, 연계성, 이유, 원인, 범주, 대응 이해하는 거. 이런 말 하나도 필요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딱 좋은 말은 다람쥐 쳇바퀴 돌기라는 말이 딱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인생을 되게 다양하게 살고 있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 요만한 쳇바퀴 속에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다른 거와 똑같아. 저도 그냥 그 쳇바퀴 속에서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제 쳇바퀴를 열심히 뛰면서 남의 쳇바퀴를 봐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깨달음이 일어나면은 갑작스러운 놀라운 느낌,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합쳐지는 아하 경험을 하겠는.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전혀 별개였었는데 이게 웬걸 자석처럼 탁 붙어서 나한테 전체 그림이 돼. 그리고 이것이 나한테 원인이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전의식이나 무의식에 있었던 보지 못했던 정서적 갈등을 자학해서 알게 된다는 게 이 어려운 말이 이 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준이 통찰이 지적 통찰과 정서적 통찰이 있는데 이거 여러분 딱 알 수 있잖아요. 이 지적 통찰은 머리로만 하는 거니까 피상적인 거야. 반면에 정서적 통찰은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게 된 거라 이거죠. 그리고 정서적 통찰이 생기면은 뭔가 확신이 생겨, 확신. 확 믿게 돼. 그리고 나서 눈물이 쏟아지거나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 같은 정서 반응이 따라오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발생 통찰과 역동 통찰인데 이걸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발생은 종적이래, 종적. 그러니까 결국 어린 시절의 어떤 경험이 지금의 증상을 만들었다는 식이에요. 가령 내가 발표 불안을 겪고 있는 것이 어렸을 때 전학을 갔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전학을 갔어. 그럼 여러분 전학 가시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손잡고 학교에 가서 소개시켜 주잖아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이제 내가 교단에 딱 섰어. 여기 불광동에서 이사 온 황성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엄마가 뒤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자기 소개를 할 때 내 입에서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염소 울음소리가 나왔다고 기억해요. 이해 못하세요? 떨리면 이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염소 울음소리가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매 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그리고 눈을 딱 떠서 봤더니 뒤에 있는 엄마가 안 보여.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인간관계를 엮겠어요? 염소로 바뀌어진 딸내미 때문에 창피해서 나갔다 이거야. 그런 식으로 그 장면을 평생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앞에 섰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유명한 무의식, 그 무의식 속에 담겨져 있던 그 장면이 여기서 이렇게 리플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하고, 또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할까봐 떤다 이거지. 이제 그런 겁니다. 그게 종적인 자각이에요, 종적인 자각. 이렇게, 종적인 자각. 횡적인 자각은, 연결시켜보지 못했던, 역동통찰이라고도 하는데, 연결시켜보지 못했던 문제 A와 문제 B가 연관되어 있음을 아는 거예요. 아까 제가 들었던 예랑 비슷하죠. 그죠?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이 겪었던 중요한 체험들의 어떤 패턴이나 반복이 있음을 깨닫는 겁니다. 내 인생이 반복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석과 통찰은 큰 것만 있느냐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이렇게 왠지 영화의 클라이맥스에서 이렇게 짜자잔 하고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지 않고 소박하고요. 이렇게 되게 작은 것도 통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통찰의 모습은 설명드렸고, 조금 더 볼까요? 영어로 넘어가고. 하나만 볼까요, 영어를? 이거 읽어볼게요. 이거. One of my big problems was considering myself the center of the universe. It now isn't so important for me to feel so important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내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중요하게 느끼는 것이, 내 자신을 중요하게 느끼는 것이 지금은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시시하죠? 여러분, 자기애성 성격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 근데 거기에 이제 깨달음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고, 이것도 한 김에 읽어보지 I don't have to blame my parents anymore for my troubles. Whatever happen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내 문제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비난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Why should I let the past poison my present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과거가 현재 내 삶에 포이즌을 영향을 이렇게 독소를 미치게 놔둬야 하는지요? I feel I can live now for what life has to offer me right now. 이게 해석이 안 된다. 영어가 안 돼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통찰은 이렇게 조금 찌그러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 학대를 받는 소년의 아버지의 사례인데요. 약간 느낌이 있으면서 읽어볼게요. 누군가 그랬죠. 나쁜 일에서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적 학대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아들이. 제 아들에게 있었던 일은 분명히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제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지만 지금까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가두어 두었죠. 저는 너무 수치스러웠고 일어나지 않았던 일인 양 하려 했죠. 지난주에 털어놓자 자기 얘기를 한 겁니다. 몇 년 동안이나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일에서 벗어나기가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달라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좋습니다. 왜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가슴속에 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들이 나랑 비슷한 그 외상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에서 뭔가 자기가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30대 남자인데 제가 본래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났어요. 이런 기억상실증도 있나요? 맞아, 난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난 원래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었어. 근데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억제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마음속에 큰 바위가 움찔하고 움직이는 느낌입니다. 뭔가 막혀있던 것이 내려간 느낌입니다. 가슴 답답증이 그 순간 좋아지는 느낌이고 먼 곳을 여행하고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이것도 그쵸? 이게 마음속에서 뭐가 꿈쩍하고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게 재밌죠?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났다 이거예요. 이거 기억상실증이 아니에요. 어떻게 돼 있던 게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억제돼 있던 게, 억압돼 있던 게 올라온 거예요. 이것도 의식화예요. 의식화 별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황 발작을 경험한 30대 여성인데 제 속에 분명히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중성은 있죠. 한 사람에게 죽어 있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인 것 같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가 될 수는 없겠지만 둘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사이좋게 지내게 도와주세요. 라고 됩니다. 이 두 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짐작되시죠? 그죠? 하나는 분명히 불안을 부인했을 겁니다. 불안하지 않다, 당당하다라고 불안을 부인했고 또 하나는 불안하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불안하지 않다는 마음이 당당하다는 마음에 불안을 자꾸 눌렀겠죠. 눌려진 마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눌려진 것은 기어코 기회를 잡아서 반란을 일으킨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누적된 압축된 불안이 한꺼번에 팍 올라오는 게 뭐다? 여기서 공황 발작이에요. 공황 발작인 게 여러분 증상이 갑자기 가슴 뛰고 식은땀 나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그러면서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미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9 타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황 발작인데 이 공황 발작은 결국 이 사람이 이해한 바에 따르면은 두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이다. 두 사람 사이 좋게 지내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도전과 비슷합니다. 도전에서도 사전 점검했잖아요. 지금 해도 되는지, 지금이 땐지. 그래서 그것을 말로 스테이지 셋업이에요. 스테이지 셋업. 이게 무대 만들기란 뜻이잖아요. 그냥 그 해석의 무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해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 혹은 해석을 간절히 바란다는 내담자의 신호를 민감하게 관찰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원해요. 내 상태를 설명하고 싶어요라는 저 내담자 신호가 왔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수용성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뜸을 언제 들이시는지요? 밥할 때 들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뜸을 생략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 생략할 수 있는지요? 아무리 밥이 됐다 그래도 뜸은 꼭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래,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어.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을 내가 설명해 버릴 거야. 그래도 뜸 들여라. 밥할 때 뜸 시간이 필요하듯이. 이번 시간에 하지 말고 다음 시간에 해라. 해석을 하고 싶을 때 하지 말고 차라리 차트에 써라. 그만큼 이렇게 신중하게 준비시키는 거라. 차트에 써놓고 다음 시간에 이제 기회 잡아서 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그래. 그리고 의도에 대한 자기 점검은 해석도 때로는 뼈 아프답니다. 그러니까 혹시 상대방을 내가 비난하거나 야단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해석을 제시할 때 사실은 정확성보다는 수용성이란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영 어긋난 말도 엉뚱한 해석이라도 내담자에게 흡수된다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담자가 그걸 흡수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잘못 풀리는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 이게 꼭 같은 건 아닌데 여러분 저기 사교 지도자들 있죠? 그 뭐라 그래 사이비 교주들 제가 볼 때는 해석의 기술이 뛰어난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도들은 피암시성이 높은 사람들은 최면에 잘 걸립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귀가 얇아가지고 금방 들어요. 여러분 지금 저한테 그렇게 지금 조종당하고 계신 건 아니신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걸 잘 염두에 두라는 얘기고, 공 던진 다음에 계속 바라보는 것처럼 반응 살피기, 그리고 스트라이크면 다음에 또 한 번의 스트라이크를 준비하고, 볼이면은 조정해서 다음에 또 제대로 하고, 그리고 해석과 통찰이 온다고 해서 거기서 종치는 거 아니다. 상황에 따라 확장시키기. 어떤 예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지금 가정 상황에서 느끼는 문제에 대한 통찰이 일어났어. 내가 왜 우리 마누라랑 잘 못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상황에 따라서 확장한다는 얘기는 뭐야? 그러면 집에서 생긴 통찰을 어디다 적용한다? 가령 학교 장면에서, 직장 장면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확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훈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려운 단어인데 꼭 기억하셔야 될 단어랍니다. 이게 훈습이, 이게 훈자가 한자 잘 모르겠고, 습자는 이게 배울 습자예요. 그리고 영어 표현은 working through인데, 여러분 through에서 드는 느낌은 through. 이게 지속한다는 느낌 있죠? 쭉. working through 그러면은 이렇게 한 번에 딱 그치는 게 아니라 through면 이렇게 쭉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통찰이 한 번 와도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반복 해석이 들어가는, 반복 해석. 상황에 따라서 반복해서 깨달음이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working through예요. 예. 그래서 더 보시면 이 해석의 수용성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내용의 정확성보다는, 타당성보다는 수용성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찌하면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설적으로, 여러분 가설적 혹은 잠정적이에요. 그러면 가설적, 잠정적의 반대말은 뭘까요? 직설적도 괜찮아요. 확정적, 오케이. 단정적 괜찮아요. 단정적. 그러면 여러분 누가 나에 대해 설명할 때 단정적으로 설명하는 것하고 가설적으로 설명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받아들이기 쉬운지요? 그렇죠. 그거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짐작에는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더 잘 흡수됩니다. 공감적으로는 꼬집는 방식이 아니라 이해한다는 방식으로, 헤아려진다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깊이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너무 심층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것도 전달 잘하고 싶은데, 여러분 해석은 누가 하는 것 같습니까? 해석은 상담자가 하는 것 같죠? 당연히. 상담자가 이렇게 해석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덕에 내담자는 뭔가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원래의 그림이긴 하지만 더 바람직한 것은 상담자의 입에서 해석의 형태로 나올 그 경험을 내담자가 스스로 말하는 거야.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에요. 가능하면 스스로 결론 내리게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사건과 학생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가 말하게. 연결되어 있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연결되어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나누고 가서 일주일 동안 살다 왔어. 그 다음에 자리에 앉자마자 뭔가 여운이 남은 게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할아버지 사건과 제 강의 들었던 학생 사건은요, 왠지 자꾸 뭔가 같이 떠올라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가능하면 스스로 결론 내리게 얘기해요. 이 정신, 요거는 아까 저기 박지성 그림 보셨잖아요. 축구를 하는 거. 그러니까 다 제껴놓고 빈 골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골을 넣은 거라 이거죠. 그리고 그 덕에, 자기 발로 골을 넣은 덕에 그게 자기한테 지혜로 다가온다 이거죠. 지혜로 다가오고 오래 남고 생활의 다른 장면에서 응용이 된다 이거예요. 응용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좋게 활용될 수 있는데 내가 나서서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정신을 안 내든 발견이라고 합니다. 가이디드 디스커버리인데 이건 떠오르시죠? 그 이미지. 여행 가이드 떠오르시죠? 그게 안 내든 발견이라고 그러고 받쳐주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스캐폴드라는 게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게 옳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푸집이라는 거예요. 거푸집. 이렇게 세멘트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잘 설명할 수가 없는데 거푸집이 뭐냐면은 다시 설명할게요. 거푸집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 애가 어렸을 때요. 이렇게 키가 안 닿아가지고 세면대에 닿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이 손이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에서 발판을 편의점에서 발판을 사왔어요. 발판을 놨어요. 그리고 걔가 올라가서 이렇게 손을 씻잖아요. 그러면 그 발판이 스캐폴드예요. 이게 스캐폴드. 받쳐주기죠. 그러니까 더 설명드리면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엎드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엎드려서 제 등을 주는 거예요. 제 등을 주면 내담자는 제 등을 밟아요. 밟고 올라가요. 근데 제 등을 밟았는지 잘 몰라요. 그 사람. 그래서 자기가 커가지고 세수를 할 수 있는지 아는 모양이야. 근데 사실은 제가 구부려서 스캐폴딩을 해준 거예요. 폴딩을 해주고 그 사람은 올라가서 자기 할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힘이 자기 내부로부터 왔다고 믿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된다는 식으로 그런 경험을 자꾸 하게 되면 내적인 힘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나중에 거푸집을 싹 빼도 계속해서 세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거죠. 오케이? 스캐폴딩. 그리고 내가 변죽을 울릴 테니 복판은 네가 쳐라. 이런 정신. 그리고 이제 깨달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초대하는 거. 초대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리고 협력적으로 이게 상담의 기본 정신이죠. 뭐. 그래서 해석의 특정 내용보다는 해석에 도달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해를 보실게요. 이거 이제 가설적이라는 것에 의해 가설적. 이거 보시면 구조 조정 중인 대기업의 여직원이다. 직장에서의 문제를 상담받고 있다. 정말 걱정이 돼요. 일이 저한테 중요하거든요. 매일 쌓여있는 일들을 다 해치우겠다는 결심으로 직장에 출근하지만 그날 마칠 때 보면 너무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집중 능력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여러분 감 잡으시죠? 이 사람이 집중이 안 되는 게 뭐 때문이에요?
구조조정이 불안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불안하면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당연하죠. 너무 쉬운 해석이야, 사실은. 그런데 가설적으로 하는 게 어떤 거냐 이거죠. 1. 그 문제는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생긴 일자리 불안과 관련이 있어요. 바른말 잘한다, 그죠? 정리가 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내용은 맞아요. 내용은 맞아요. 2는 한 가지 고려해 봄직한 설명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걱정과 집중이 안 되는 것이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3번. 구조조정에 대한 걱정을 해봤자 업무 처리에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문제가 더 심각하기 전에 빨리 해결하셔야 합니다. 여기 선뜻 동의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제 앞으로 애를 많이 쓰셔야 됩니다. 우리 애를 대할 때 이렇게 대했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대우했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겁니까? 2번이죠. 이게 가설적인 겁니다. 이건 단정적인 겁니다. 메시지는 똑같은데 얘는 튕겨져 나오고 얘는 흡수됩니다. 흡수된 I는, 흡수된 이 말은 내담자를 변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공감적으로 한다는 거는 어린 시절부터 가장의 책임을 느껴온 젊은 여사장인데 지금 불면증이 있어요. 아버지가 술 드시고 막 그러니까 어렸을 때 돈 생기면은 언제 아버지가 사업이 망할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돈이 생기면은 그 돈을 이렇게 되게 작게 접어가지고 온 집안의 빈틈에다 다 숨겨놨어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초등학교 그 여학생이 우리 아버지가 파산하시면 그때 내가 그걸 꺼내가지고 우리 집안을 일으키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 여사장이 됐죠. 돈 많이 벌어요. 남대문에서. 되게 미모가 뛰어난 분이에요. 근데 그 중요한 거 아니죠, 아무튼. 미모라면 우리 여아구들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죠. 계속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뭔가 연결이 되어지세요? 그냥 얘기를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때 떠올랐던 것은 여러분, 밤에도 불을 안 끄고 불 밝히는 애가 있죠? 그게 뭐죠? 왜, 바닷가에다가 불 밝히는 거. 등대.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남들이 잘 때까지 깨워서 걱정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등대처럼요. 이렇게 된 거. 그런데 이게,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노릇을 못하는, 가장 때문에 당신이 신경을 바짝 세우고, 일찍부터 가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불면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설명의 다른 버전입니다. 다른 버전이고, 뭔가 너의 마음을 헤아린다. 네 마음을 알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더 이제 흡수가 잘 되죠. 그리고 비행기를 타면은 겁을 먹어요. 비행기 떨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막 호흡 곤란이 일어나요. 비행 공포증이라고 부르곤 해요. 그런 거를. 근데 이 양반이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막내로 자라났어요. 근데 중학 시절에 공황 발작이 왔어요. 근데 이게 뭐 시골이어서 공황인지도 모르고 내과 의사 찾아갔더니 아무 이상 없다고 집에 가라 그래가지고 약도 못 받고 왔어요. 그리고 얘가 유일한 자기 공간이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화장실이 자기 공간이야. 이 화장실이 촛불을 켜놨어요. 그리고 백열등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공황이 오면 죽을 것 같으면은 자기만의 안전한 공간 어디예요?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화장실로 가서 촛불 켜놓은 화장실에서 이제 기도드려요. 하나님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드리는. 이게 되게 가슴 아프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연결되시죠? 비행기 탔을 때 막 죽을 것 같다고 그 거시기 하는 그 성인 남자하고, 그 화장실에서 기도 올렸던 그 아이하고, 그죠? 오버랩 되죠, 그죠? 이렇게 겹쳐지잖아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님이 비행기 타고 숨 막히고 죽을 것 같았을 때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꼬마의 모습이 겹쳐지네요. 이렇게. 조금 더 근원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리 위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대생이고 이제 12번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만하죠. 상담을 받게 된 이유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를 나쁘게 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케이스였었는데 12회기 상담을 마치고 나서 인터넷에서 이런 말을 봤대요. 내가 모든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듯이 너를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너를 미워하고 있다면 아픔은 너의 몫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몫이다.
부정적 평가에 대해서 완전히 처방되는 얘기네. 미워하는 거는 그 사람만 괴로워. 이렇게. 너는 그냥 너인 채로 당당하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말을 발견했어요. 사실 이런 말의 발견은 우연한 게 아니랍니다. 우연한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되고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말이 눈에 들어오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통찰을 정리하는 말이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연중에 뭔가 변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저의 어떤 점이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지 좀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가 가진 문제들이 이렇게 종류별로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게 사실 방법도 어떻게 보면 알 것 같은데요. 되게 한계를 느끼는 게 그거는 이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이 성격에 묻어 있는 거잖아요. 23년 동안 이렇게 생각해온 사람이 바뀌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다리 위서라는 건 뭐냐면 이 여학생이 어느 정도의 지적인 통찰을 얻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문제가 다 파악됐어요. 하지만 과연 내가 변화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 위라는 것은 깨달음과 행동 사이에 여기에 또 하나의 다리가 있다.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실행 단계로 넘어가려면은 한 단계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다음으로 믿어도 되겠죠. 그죠? 우리가 항상 뒤끝을 남겨놓고 다음을 뒤끝 있는 강의. 뒤끝이 진한 강의였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